예, 안녕하세요. 이해란TV입니다. 이해란TV에서는 저희들 유튜브 최초로 토론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처음이라서 뭐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보완해야 될 부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애청자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이 격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좋은 토론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첫 방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모실 분은 저와 함께 사회를 보실 프리덤 뉴스의 김기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오늘 주요 토론자로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춘근 박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통일 전문가로 소문이 자자하시죠. 자유통일 칼리지의 학장이시자 독일통일정보연구소의 소장님이신 박상문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 두 분을 모시고 또 우리 김기수 변호사님과 제가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이 중요한 때에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이 안보가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러 있는 이때에 저희들이 이 미북 정상회담의 전망과 또 그 앞으로 이 통일과의 또 북한에 대한 자유통일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주제들을 주로 가지고 오늘 토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소개드리겠고 우리 김기수 변호사님께서 본인의 소개와 함께 뭐 오늘 어떤 주제를 다룰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미북 정상회담 앞두고 저희는 평소에 우리 이충근 박사님 유튜브 방송을 꾸준히 듣고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좀 궁금한 얘기도 좀 더 물어보고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마 저하고 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행하다가 실시간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충근 박사님 일단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뭐 누추한 어떻게 소개해야 돼요? 물론 우리 애청자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국제정치 전문가로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우리 박사님이십니다. 오늘 뭐 좋은 토론 진행해 보시죠. 네네.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우리 박성봉 박사랑 오랫동안 공부 같이 하는 친구고, 우리 또 여기 우리 이해란 박사님은 그 또 북한에서 넘어오셔가지고 한국 와가지고 또 사업도 하시면서 또 북한 해방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보니까 우리 어머니랑 고향도 같으시고,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나오라고 그러면은 안 나올 수가 없는 이런 처지라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상봉 박사님께서도 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유럽 뉴스를 좀 주로 전하죠. 북한에 대한 소식이 한국 뉴스만 보면 국제사회가 어떻게 북한을 인식하고 있는지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전하는 북한 뉴스, 그리고 이제 독일 통일이 유일하게 자유통일을 이룬 분단국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독일의 사례를 잘 연구하고 어떤 시행착오가 있는지 이런 주제로 연구하고 있는 우리 이충근 박사님과는 같이 공부하는 그런 차이입니다. 김 변호사님 최근에 제가 프리덤 뉴스에 가서 자유통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뭐 질문을 많이 준비해 갖고 오신 것 같은데 먼저 질문하시죠. 이 방송을 기획하신 이해란 박사님이 이 두 분을 같이 모신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분은 우리 자유통일의 전문가이시고 한 분은 또 국제정치의 전문가이신데 이 지금 비핵화 문제, 핵 문제, 이것이 핵 문제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통일의 열쇠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핵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이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 한번 먼저 하십시오. 이충근 박사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지금 야당 쪽에서도 일부 주한미군 철수 얘기도 좀 나오고
또 지금 철군 논쟁들이 미국 조야에서도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간간히 언론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또 불안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인식들이 주한미군 철수가 과연 가시화된 건지 뭐 그런 것들이 참 좀 어쩌면은 걱정도스럽고 그걸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미국에 그냥 그게 메인스트림인지 아니면 일각에서 나오는 그야말로 그냥 최근에 갑자기 나온 것인지 옛날부터 있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주한미군 철수가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얘기해 주시면. 그렇죠. 지금 이제 주한미군 철수론이 나오게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작년 12월 한 20 며칠쯤 됐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 있는 미군 2,000명을 철수시키겠다라고 발표했는데 그것이 주한미군으로 불똥이 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가지고 야, 그 시리아에 있는 미군을 트럼프가 생각도 없이 뺀다.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던 괜찮은 생각이 있는 국방장관 매티스 장군이 무참하게 쫓겨났다. 그래서 그 트럼프가 막 자기 생각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주한미군도 철군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철군론이 막 대두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주한미군 철군론 우리나라처럼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않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학자들이 그런 말 쓰고 그런 적이 없느냐.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은 주한미군이 오는 60년 전서부터 주한미군이 오는 날서부터 지금까지 주한미군 철구로는 있습니다. 주한미군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게 오늘날 이제 우리가 주한미군 철군을 얘기할 때 거기서 이제 한마디 그 기준을 정하지 않고 얘기하는데 미군이 감축되느냐? 감축은 반드시 됩니다. 감축은 반드시 되죠. 왜냐하면은 주한미군이 제일 많았을 때가 32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수자꾸 줄어서 지금 2만 8천 명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줄어들 텐데 이제 다 가느냐 한꺼번에 뒤도 안 보고 다 가느냐 아니냐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안 갑니다. 그거는 뭐 트럼프가 어떤 개인 때문에 또는 뭐 돈 몇 푼 때문에 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전략 이런 고려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이 국가안보에 참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미군이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간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사실 다 불안해하죠. 그런데 언제 미군이 가느냐 한마디로 노골적으로 말하면은 미국이 생각하기에 중국이 아무런 위협이 안 된다 그러면 갑니다. 그러니까 한국 그 자체를 미국에 도와주려고 와 있는 건 아니에요. 세계적인 맥락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어떤 그 개인 그렇게 치면은 개인으로 치면은 우리나라 국민을 제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은 카터죠. 트럼프가 아닙니다. 카터는 왜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전면 철수시키느냐 하는 이유를 박정희가 독재 정치를 하니까 독재 정부를 내가 왜 도와줘? 그러면 그걸 안 도와주면 더 독재인 김일성이가 다 가져가는 거는 말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밑도 끝도 없이 얘기했는데 그거를 미국이 막아내더라고요. 미국 사회가 막았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트럼프가 자기 마음이 정말로 군대를 철수하고 싶다 하더라도 트럼프 마음대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반적인 것을 보고 얘기를 해야지 어떤 그 피상적인 거 그리고 시리아 철군하고 한국은 달라요. 시리아는 전투하러 간 부대입니다. 한국은 법에 의해서 동맹 조약에 의해서 주둔하고 있는 부대입니다. 성질이 다르죠. 지금 일각에서는 트럼프는 뭐 이런 말해서 좀 죄송한데 이 장사꾼이다 아니면 이익이다 주한미군 철수 비용을 한국에다 물어야 된다 안 물면 철군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트럼프를 비난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죠. 그런 걸 보시면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트럼프를 비난하는 사람은 미국에 훨씬 더 많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최근에 이제 트럼프를 비난하는 사람이 장사꾼이다 그러는데 그 우파라고 그렇게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좋은 직업은 장사꾼입니다. 안 그래요? 아니 그렇죠. 저는 장사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사업가가 다른 말로 하면 장사꾼이잖아요. 기업가, 사업가. 그것이 자유주의의 꽃인데 어떤 때는 그 기업가 뭐 이런 사람을 칭찬하다가 갑자기 장사꾼이라고 트럼프를 얘기하는데
트럼프 물론 장사꾼 맞죠. 그리고 트럼프를 볼 때 그 사람은 우리 대통령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에요. 그 사람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를 이제 그 책이 아직은 안 나왔는데 3월 며칠 날 나온다고 제가 미국에서 광고를 봤는데 트럼프는 지극히 보통 대통령하고 같은 대통령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냥 오디너리 프레지던시라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뭐 죽불나게 막 그러는 거가 아니고 전부 다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이 하던 거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돈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한국하고 주한미군 주둔군 비용 협상을 했는데 네. 미국이 더 내라는 것이 3억 2천만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4천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 일년 국방비의 1%가 안 되는 돈이고 미국 국방비로 치면은 2,00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자면 2,000원을 국방을 하는데 그 한국 보고 1원 좀 더 내 그랬는데 안 냈다고 그러면 나 다 갈 거야라고 그렇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그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고 그런데 그렇게 그 돈 몇 푼에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트럼프도 다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은 협상하는 사람이니까 한국 잘 사니까 돈 좀 더 주지 그래 그러는 것이지. 그리고 논리적으로 내가 여기서 정말 나와야겠다고 생각하면 주둔금 협상 안 합니다. 있으려고 생각하니까 주둔금 협상을 하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우리가 돈을 많이 주면은 우리가 그 사실은 돈을 주고 정당하게 단단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볼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 이제 달래는 대로 다 주는 것은 또 그거는 또 독립적이지 못하죠. 그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여를 하지 않느냐 설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군사기지를 저는 평택으로 봅니다. 평택이야말로 가장 새 거고. 왜 그렇죠? 넓어서 그런가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시설이 제일 최신이고, 최신이고, 그리고 이제 기지를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세계 대전략을 짜잖아요. 근데 미국이 지금 자기한테 가장 큰 위협으로 보는 것이 중국이죠. 근데 중국을 견제하기에는 평택보다 더 좋은 곳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택으로 이제 미국이 기지를 그 평택이라는 좋은 기지를 한국한테 이제 빌려 쓰는 건데 그 평택 기지 만드는 돈의 90%를 한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억 달러 정도를 100억 달러 가까이 된 겁니다. 한국이. 근데 그거 3억 달러 때문에 뭐 100억 달러를 한국에다 대줬는데 그래서 이것을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가죠. 돈만 가지고 이 변수를 설명하는 거는. 네. 하지만 그 기사님, 우리 지금 이 주사파 정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사파 정부가 반미 정부죠. 이 반미 정부가 미국 정부를 향해서 상당히 기분 나쁘게 여러 가지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시기적으로 주한미군의 이제 일부를 다는 아니고 일부를 철수를 해서 일본에 동북아 사령부를 만든다는 그런 설도 있었죠. 예, 설이 있는데 기왕이면 동북아 사령부가 서울에 오는 게 좋지 일본에 가는 게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 정부가 외교 협상력을 높여서 뭐 지금 조금 뭐 9억 999 뭐 이렇게 그걸 따져가지고 그 괜히 잠자는 호랑이 기분 나쁘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누구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동맹이 항상 그런 거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안보를 제공해주는 사람은 자기가 지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은 자기 독립성을 높이고 싶고 그런 것 같은 건 항상 있는 거죠. 네네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박상봉 박사님께 좀 묻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이 작년에 9,600억 원 정도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8억 달러. 올해 이거를 좀 더 요구를 하니까 1억 달러니까 1조를 넘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작년에 같은 기금이 남북협력 기금이 9,600억 원 비슷했어요. 그때 그것은 2,000억 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1조 1,300, 1,100, 1조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근데 우리가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건 뭐죠? 그것은 협력기금이 아니고 북한에 갖다 주는 거예요. 도로가라. 그렇죠. 뭐 그거는 뭐 우리 안에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건데 없는 그거는 거죠. 같은 비용에서 예산에서 그것은 2천억 정도를 올렸거든요. 근데 방위비군 당국은 같은 돈에서 그 한 2,300억도 안 올린다는 얘기죠. 400억을 안 9,600억에서 1조가 안 된다고 하니까 좀 의문이스럽죠. 남북관계에 필요한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지만 북한에 이로운 돈은 많이 올리고 주한미군 방위, 우리나라 방위의 근간이 되는 주한미군 방위비군 당국은 절대로 올릴 수 없다라는 것이 좀 그렇죠. 어불성설이죠. 이게 그 전략의 차이인데 우리가 하나가 완전히 틀리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적이 있을 때 적이 칼을 들고 나를 위협할 때 적의 마음을 착하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서 뭐 뇌물도 주고 뭐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칼을 뺏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그 두 개가 다 되면 제일 좋은데 그 전략론의 원칙은 칼을 뺏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네. 그렇죠.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등어리를 그렇죠. 두드려줘가지고 저 친구가 나를 안 찌도록 하려면은, 안 찌르게 하려면은 계속 대줘야 돼, 무한히. 그렇죠. 그러다 관두면 찔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뺏어야지. 전략론의 기본 원칙은 칼을 뺏는 거로 돼. 그건 뭐 교과서적인 원칙이죠. 그렇죠. 예. 그 박상 박사님, 그 지금 주한미군, 네. 한미동맹 네. 이것이 이제 한국을 지켜주는 중요한 안보적 그렇죠. 보루였죠. 이게 그 지금 그런데 북한은 지금 계속 철수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자유통일과는 어떻게? 우리 박사님은 주로 자유통일을 많이 주장하시는데 근데 어떤 이게, 그 관계입니까? 우리가 이제 헬무트 콜 총리가 우리가 독일 총리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헬무트 콜 총리는 어쨌든 통일전 8년, 통일 후 8년, 16년 총리, 최장수 총리예요. 근데 이분이 통일된 이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통일된 후에 비로소 미국의 힘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통일되기 전에 평상시에 미국의 힘이 센지 어쩐지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왔는데 이런 급변을 겪고 그리고 통일을 이룬 과정을 보면서 미국의 힘이 좀 대단히 컸다. 이런 고백을 수차례 생전에 살아생전에 통일 이후에 했는 걸 보면 우리가 주한미군의 문제가 그리고 자유통일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 미군이 받쳐주지 않는 자유통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의 현실에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이충훈 박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미국 군이 지금 우리나라에 28,000명 있잖아요. 제가 이제 미국 군이 한국군하고 연습을 같이 하면서 북한이 이제 전쟁을 일으킨 거를 이 컴퓨터 가지고 게임을 합니다. 워 게임을 하는데 요 28,000명만 있으면은 북한이 서울을 점령할 수도 있대요. 그래요? 제가 북한의 김정일, 그러니까 김정일 살아있을 때 김정일 노릇을 오래 한 우리나라 장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 게임을 할 때 미국이 이제 북한의 데이터를 다 줘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북한 총사령관으로 서울을 공격하는데 점령할 때도 있대요. 그런데 그 28,000명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미군이 여기서 동두천의 의정부에서 있기 때문에 북한이 공격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싸움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미국에 있는 본토에 있는 뭐 태평양에 있는 미군하고 다 줄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69만 명이 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69만. 그러니까 그걸 원천적으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그러니까 억제를 당하는 것이죠. 억제를.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이 저걸 건드리면 우린 큰일 난다 해서 못 건드리기 때문에 평화 유지 기능이 좋은 겁니다. 그럼 한국군은 미군보다 약하냐? 그거는 이제 북한 군인들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에 세더라도 그래서 전쟁 억제는 심리학입니다. 내가 이 사람은 도무지 못 건드리겠어 그럼 못 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보다 세더라도 얘는 건드릴 것 같아. 그래서 미군이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북한이 아예 건드릴 생각을 못하게. 지금 북한 핵 문제를 보는
생각이 있는데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작년에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미적미적해요. 그러면서 미국이 슬그머니 그냥 북한 핵 동결시켜주고 날 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리의 시각도 있는데 그런 얘기들 지금 많이 나오는데 동결 건조.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략론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북한 핵 전략, 북한 핵뿐만 아니라 그 핵을 만드는 데는 기본 전략이 있는데 북한이 왜 핵을 만드느냐를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북한이 그거 밥 먹여주기 때문에 만드는 거가 아니에요. 북한이 핵을 만드는 이유는 뭐 미국이 공격할까봐 만드는 것도 아니고 북한이 핵을 만드는 이유는 남한을 통일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적화 통일. 근데 그럼 핵을 가지고 어떻게 적화 통일을 하느냐? 이제 지금 남한을 공격해가지고 말로 안 되면 전쟁이라도 해야 되는데 북한이 전쟁을 못 일으키는 이유가 미국 때문에 못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계속 미국 보고 나가라고 그러고 너는 나하고 불가침 조약 맺자고 그러는데 그렇죠. 미국이 말을 안 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북한의 핵폭탄이 미국에 도착할 수 있는 날이 오면은 그러면 미국이 한국을 마음 놓고 못 도와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말로 야 너가 서울을 도와주면은 우리는 LA를 죽일 수밖에 없어. 우리는 죽더라도 LA도 죽을 거야. 그래서 미국이 남한을 도와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 한 말이 자기 아버지도 살아있을 때요. 수령님 계실 때 조국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서 빨리 미국에 도달하는 미사일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조국 통일을 주동적으로 할 수 있다. 그건 핵전략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말인데 미국까지 가지 않는 핵폭탄은 있으나 마나한 핵폭탄이에요. 북한한테. 근데 미국이 나한테만 오는 거가 아니면 여기서 고만둬는 북한이 고만둘 수가 없는 지점입니다. 첫째. 두 번째는 왜 미국이 그 말을 할 수 없냐 그러면은 일본이 그럴 거예요. 너네만 안 맞으면 나는 맞아도 되는 거니? 지금 북한 핵폭탄에 나는 맞아도 되는 거야? 그럼 내가 핵무장하는 수밖에 없네. 일본이 핵무장을 허락하려는 마음이 없는 한 미국이 북한 핵을 동결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스라엘 깃발이 있는데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북한 핵에 대해서 무지하게 신경 쓰는 이유가 저 멀리 있는데 왜 신경을 쓸까? 이스라엘 옆에 있는 그 아랍 국가들 가난한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가 아니죠.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이 미워 죽겠는데 북한에다가 돈 주고서 핵폭탄 사올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도 참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동결하는 거로 끝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미국한테도 안 되고 북한한테도 안 되는 일입니다. 미국한테도 안 되고 마지막 말씀이 기회 받았네요. 네. 미국한테도 안 되는 거고 북한도 바라지 않아요. 아니 북한이 미국까지 가는 핵폭탄을 만들려고 저렇게 애를 쓴 이유는 그러니까 남한하고 싸울 때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는 북한의 이론이 아니라 키신저 박사가 핵에 관해서 쓴 책의 맨 앞부분에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나라가 핵무장을 하는 경우 그 나라는 이웃 나라들과 무언의 불가침 조약을 맺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 보고 불가침 조약하자고 그렇게 졸라댔는데 북한이 미국까지 가는 핵이 있는 날 불가침 조약 맺지 않아도 불가침 조약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일본에서 핵무장론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말이죠. 일본 사람들이 은근히 미국이 동결선에서 끝내주면 오히려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언론에서는 안 나오지만 그런 말 겉으로 못하죠. 아베는 그걸 바라고 있는 수도. 그렇죠. 일본의 핵무장 능력은 벌써 오래전에 나온 핵 교과서에 일본은 하룻밤만 자면은 완전한 핵무장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하룻밤만 자면요. 그 영어로는 almost overnight.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맘 먹으면 내일 아침에 full nuclear armed state. 그러니까 완벽한 핵무장 국가가 될 수 있다. 만약 일본이 핵무장 국가가 되면은 미일 관계는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일본이 지금 그게 없으니까 미국한테 쩔쩔매고 동맹이지. 미국하고 싸운 나라 일본밖에 없어요. 지구상에. 직접 가서 먼저 때린 나라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맥락을 보고서 얘기를 해야지. 아 미국이 자기만 안 맞는다고 이제 그만둘 줄 모른다라고 그러고 그런 거는 그렇죠. 이론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미일 동맹이 깨지면 일본이 핵무장해서 미일 동맹이 깨지면 한국 안보가 더 위험해지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본이 그러니까 미국하고 결별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면 한국도 결별되는 상황 비슷하게 될 거예요.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직전으로 가는 거죠. 돌아가는 그렇죠. 거죠. 1930년대로 가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비핵화를 달성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들이 바라보기에는 비핵화가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핵무기는 말이죠. 기계예요. 기계 쇳덩어리입니다. 예. 이 쇳덩어리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누가 들고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엌칼을 엄마가 들고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렇죠. 강도가 들을 때. 강도가 들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핵화라는 거는 그 칼을 뺏는 것만이 아니라 강도를 엄마로 바꾸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북한 얘기할 때 계속 인권 얘기하고 뭐 얘기하는 거가 그리고 존 볼턴이 직접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보좌관은 볼턴이 그건 이제 보좌관 들어가기 전에 북한 핵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한으로 하여금 북한을 통일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정권이 그렇죠. 괜찮은 정권이 되면은 그렇죠.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어도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 북한이 깡패 조건이고 깡패 정권이죠. 예, 국민을 못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스스로의 딜레마 때문에 지금 핵이라고 그래서 만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박상권 박사님, 지금 비핵화 이전에 만약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풀어 주실지는 모르지만 풀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인도적 지원은 지금 일부 허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인도적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대북 제재는 아직 풀려지지가 않고 있죠. 비핵화가 뭐 여러 채널에서 그 트럼프 정부의 여러 보좌관이라든가 여러 채널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어쨌든 북한이 비핵화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대북 제재를 풀어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 정도는 그렇게 크게 북한의 뭐 생존에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뭐 허락해 줄 거라고 일부 풀어줬죠. 최근에. 근데 인도적 지원의 경우에도요. 제가 북한에서 살아본 경험에 따르면 그것을 시장에다가 팔아요. 그렇죠. 시장에다 팔아서 누가 파느냐? 북한의 김정은 개인 금고를 책임진 부서에서 팔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이 또 김정은 개인 금고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그래서 모니터링을 강조하고 그렇게 이제 인권단체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보기엔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것은 크게 북한 정권의 큰 부분을 차지 않기 때문에 즉 국제사회의 입장에서도 인도주의적 것까지 막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인도주의 인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장을 해준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그런 효과도 누리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래야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고 미국이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미국 입장은 좋은데 북한에서는 그 인권이라는 것을 악용을 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북한에 있을 때 국경 없는 의사회가 들어왔어요. 맞아요. 들어와가지고 배급을 쌀을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국경 없는 의사회가 다 와서 이렇게 지켜봅니다. 보이부여오는 물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줄을 다 서가지고 타격하죠. 집에 가면 밤에 이번 장군님의 배려로 이거 이제 배급 쌀을 많이 받았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애국미를 내라. 그래가지고 받아온 그 식량의 70% 이상을 다시 공출해 간단 말입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 이 박사님 국제 정치적 시각에서 그걸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인도주의적 지원을 갖고 뭐 시장에서 판다고 해도 그것이 김정은 정권을 지탱해 줄 만한 양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미국이란 나라가 힘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인도주의 지원까지 막는다라는 그러한 그 언론 자체가 또 비판적 아닙니까? 비난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의 선을 넘지 않는다면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인도적 지원을 살짝 풀어주는 것이 전략적으로 낫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기술을 부리면 될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북한에 이제 쌀을 지원해 줄 경우 쌀은 보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보관이 안 되는 뭐 옥수수를 준다든가 그러면 그거는 그렇죠. 틀어줄 수밖에 오래 보관 오래 못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그런 기술적인.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 아닙니까? 근데 독일 국민에게 조사를 해봤더니 독일 국민의 80% 이상이 미국과의 군사 공조를 선호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건 뭡니까? 사실은 당해본 미국 힘을 알아본 나라가 그 힘의 중요성을 안다 이런 이제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독일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정말 잿더미가 될 정도로 이사제도 그렇죠. 끝나고 그리고 파멸을 당했는 그 미군과의 군사적 공조 선호를 80% 이상 한다. 그거는 사실 북한도 같습니다. 북한도 같아요. 북한도 내심 미국하고 이제 그 하고 싶지요. 근데 핵무기 아까 얘기했는데 1970년 후 중반에 소련이 동독에다가 SS-20이라고 하는 핵미사일을 갖다 배치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사드도 못 갖고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그 정권이 헬무트 슈미트 정권이었어요. 슈미트가 삼민당이라는 거예요. 삼민당이 나토 이중 결의안이라고 해갖고 나토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SS-20를 철거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미국의 퍼싱2를 갖다 놓겠다. 퍼싱2는 방어용 무기가 아니고 10분 안에 모스크바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뭐 가게 배치는 헨리 콜 총리 들어서 1982년도에 그 퍼싱2를 750개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제 핵의 균형이 이루어졌죠. 통일된 후에 폐기가 된 겁니다. 통일된 이후에. 이런 식으로 핵무기는 절대 우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적일 때는 그걸 갖고 있지 않은 나라는 그야말로 정말 항복하는 수밖에 없는 무기 아닙니까? 그것이 뭐 그걸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협상에서라든가 잦은 도발에서라든가 그렇죠. 모든 것이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핵 균형을 이루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못하는 이상 그것이 이제 평화통일 또는 국가연합, 일국 이체제를 거쳐서 그 통일은 적화통일로 가는 수순이다. 그렇게 저는 비핵화가 되지 않으면 적화통일로 가는 수순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아니 북한이 이제 미국의 개입을 막을 만큼 핵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북한은 남한을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죠. 그렇죠. 지금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뭐 우리 국제정책 개론책에 나오는 아주 간단한 이론이에요. 다투는 나라가 둘이 있는데 한 나라는 핵을 만들었고 한 나라는 핵을 안 만들었을 때 핵이 없는 나라는 전략이 두 가지가 남습니다. 1. 싸우다 죽는 거. 2. 미리 항복하는 거.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를 못 도와주는 상황이 됐을 때, 즉 북한의 미사일을 맞을지 모르니까 그럴 때 남한하고 북한 관계는 한국은 그때는 뭐 정말 처절해지는 것이죠. 지금 그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통일 문제는 북한 핵 문제 해결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북한 핵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여론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인데 지금 보면 국내에서도 미국의 언론 또 정치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그런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정말 그런 건지 그렇다면은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내심은 뭔지 본질적인 정책이 그 기류라고 할까요? 그건 뭐 그거 이제 지금 미국 정치를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미국 신문 중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신문은 5%도 안 될 겁니다. 압도적으로 다 트럼프 반대예요. 트럼프가 A라고 말하면은 신문은 B라고 말합니다.
트럼프가 B라고 말하면 신문은 A라고 말해요.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부 다 각기 다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북한에 대해서 제일 말랑말랑하고 얌전하게 말하는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 김정은하고 얘기해보니까 됩디다. 저 친구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트럼프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트럼프를 더 많이 미워하는데 작년에 6월 12일 날 만나기 이전에 북한에 대해서 가장 험악하게 말한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때 미국의 대부분 여론은 트럼프 보고 좀 미친영감이라고 핵전쟁하자는 사람이라고 대화를 해야지 저렇게 말하면 되느냐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6월 12일 날 대화한 이후부터는 트럼프 혼자 천사예요. 나머지 여론이 다 가지고 심지어는 최근에 미국 그 CNN 트럼프를 제일 미워하는 방송에서 지금은 북한하고 전쟁할 때라는 그런 글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국학자들이 분석이 다른데 저는 트럼프의 본질이 독수리라고 봅니다. 비둘기가 아니라. 그런데 트럼프의 그 참 기가 막힌 협상 능력으로 이제 다 전쟁하자는 말을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론이.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내부 정치의 본질은 그러면 독수리다. 근데 아니 트럼프가 여기 한국 국회에 와서 한 얘기 보세요. 국회 연설 우리 국민들 많이 감동받았는데 미국하고 한국은 이 북한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도 오랫동안 같이 있을 거라는 얘기도 했고 그리고 북한은 사람들이 가서 살 수 없는 지옥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네가 마음먹고 나오면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다는 얘기 했고 거기 정상적인 얘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박사님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제일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공화당 그 전당대회 때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노예 정권이다. 북한 주민들은 노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오늘과 같은 그런 거대한 정말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노예 해방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유니까.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나 북한 주민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줄 의지를 갖고 있겠나 이런 기대를 좀 가졌었는데 요즘은 조금 걱정도 좀 됩니다. 그게 이제 작년 9월 25일 날 그 트럼프가 이제 그냥 막 그 흥분해서 막 얘기하는 거하고 준비해 가서 하는 연설하고 이렇게 딱 구분이 됩니다. 네네. 9월 25일 날 그 유엔에서 정말 그 무서운 선언을 하는데 거기 전 세계 각국 대표가 다 나와 있잖아요. 네. 그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라고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 각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삽시다. 네. 여러분들이 뭐라고 사는 것을 뭐라고 안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미국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시오 라고 하고서 그러나 이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사회주의는 안 됩니다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 유엔 총회에서 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라고 그래놓고 그런데 사회주의는 안 됩니다. 그러고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석유가 이렇게 많은데 사회주의에서 나라가 굶고 있고 그럼 베네수엘라 빼고는 사회주의가 뭡니까? 중국하고 북한이지. 그래서 이 사회주의는 팽창적이고 침략적이고 국민들을 헐벗게 하고 독재자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세계는 여기에 저항해야 됩니다라고 9월 25일 날 연설하죠. 저는 요번 1월 1일 김정은 신년사가 나는 사회주의밖에 할 거가 없다라고 그렇습니다. 나는 사회주의밖에 할 거가 없어라고 받아친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사회주의만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주의거든요. 그런데 박사님, 박상훈 박사님, 이 시청자께서 이 질의를 하셨어요. 베트남에서 지금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거라고 지금 그 예측이 나오죠. 여기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느끼는데 베트남에서 미국 정상회담이 열리는 게 어떻게 괜찮은 겁니까? 베트남에서 열리는 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미국 정상회담. 베트남에서 미국 정상회담이 열리는 게 어딘가 불길한 생각이 든다. 베트남의 통일 모델이 평화협정, 미군 철수,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무력 공사, 적화 통일 이런 수순. 근데 우리 아까 이제 이 박사님 말씀 우리가 들었지만 트럼프라고 하는 분이 정책이
우리가 생각할 따라잡지 못할 정도의 어떤 더 높은 협상의 기술이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회 와서 연설한 내용도 보고 그리고 아까 9월 25일에 사회주의는 안 된다 이렇게 공언한 것도 보면 한반도에는 미국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해서 베트남이 열린다고 해서 한국을 북한에 내주는 그런 오류는 역사적 오류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베트남이 요즘에 침입을 한다고 할지라도 베트남은 지금도 공산국가죠. 이제 공산주의가 겉모양으로 남아있죠. 그렇죠? 형식으로. 네. 그렇지만은 뭐 내실은 완전히 다 친미 자유주의 재산권이 있습니까? 지금 아직은 뭐 완벽한 그 우리 자유주의 국가 수준은 네. 아니고 거기 가면 오토바이가 다 크기가 같습니다. 사회주의니까 큰 오토바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뭐 집도 다 크게 다 똑같고 그런데 이제 그건 변해가는 것이죠. 오늘 좋은 박사님들 나오시니까 스포츠 2만 원 들어왔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UWYIN 이건 뭐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어쨌든 예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분이랑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베트남식으로 가는 거는 안 좋다. 아니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기본을 봐야 됩니다. 네네네. 미국이 싱가포르에 불러낸 것은 그 트럼프가 북한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은 미국이 북한을 위대한 금융 경제 국가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그 뭐 위대한 금융 경제 국가가 싱가포르죠, 사실은. 그렇죠. 여보세요? 그리고 그리고 또 뭐냐 베트남이면은 사회주의 포기한 나라의 모델이거든요. 그게 지금 급속히 사람들이 먹고 살게 되는데 그거 보여주는 거죠. 예예. 미국 로펌이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데요. 아 제가 지금 방송 중이라 좀 더 전화드리겠습니다. 미국 로펌에서 투자라든지 이런 걸 다 제가 전화 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예. 베트남은 가보면 뭐 거기는 거의 그리고 원래 베트남의 그 호지명이 그 사람이 그 프랑스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겠다고 독립운동하는데 자기가 꿈꾸던 모델 국가가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를 만들겠다 자기는. 근데 이제 방법이 틀렸군요. 중국을 그때 이 본질 좀 아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뭐 우리 베트남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게 이제 박사님 두 분.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참 현 우리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반도 운전자론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반도 운전자론은 한반도의 모든 국제 정치의 상황을 본인이 이제 운전할 수 있다는. 근데 면허 박탈당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운전대 그렇게 하고 운전대 앉아본 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못 앉았나요? 못 앉아. 그래서 제가 그 독일에 가면 타츠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타게스 자이퉁이라고 하는 일간지인데 그 독일의 한겨레 신문입니다. 독일의 한겨레 신문. 한겨레 신문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독일의 한겨레 신문이니까 얼마나 좌선 영향의 신문이가 있습니까? 물론 뭐 그건 복잡한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어쨌든 독일의 타츠라고 라츠라는 한겨레 신문이 어떤 보도를 했냐면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자기가 시도하고 있다. 그 비핵화 전에 평화적 접근, 대북 제재 완화를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함으로 해서 미국 한미 공조를 깨고 이 비핵화 해결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비판 기사를 실었어요. 아 그래.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게 독일의 우파 신문도 아니고 독일의 좌파 신문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혀 걸맞지 않는 엉터리를 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하는 걸 보고 자 이거는 국제사회에서 좌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이 대북 정책은
환영받지 못하고 있구나. 환영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다. 이런 생각. 이게 이제 그 가장 원죄가 우리나라의 좀 진보 정권, 진보라는 사람들이 그 북한이 핵 만드는 거를 이제 그 옹호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지금 그렇죠. 왜 북한을 자극해서 핵을 만들게 한 것은 미국이다. 미국 때문에 북한이 할 수 없이 핵을 만드는 거예요. 살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맥락에서 그래서 북한 핵 문제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고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 관계가 있는 문제다라고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랑 관계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하고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천이 없는 겁니다. 그 근거가. 그래서 우리가 만약 북한하고 우리 사이에는 핵 문제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래 그건 미국과의 문제라고 그랬는데 미국의 핵 문제 있어 그러면 있는 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 해결됐다고 주장하더라도 미국이 아직 해결 안 됐어 그러면은 해결 안 된 꼴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문제 구조가 그렇게 지금 된 거죠. 그렇죠. 또 스포츠시 들어왔는데 예, 애니라는 분께서 50불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운전자가 아니라 이건 뭐 조수석에도 못 하는 조수에 모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운전 트럼프처럼 그 예외 올라가지 못한 거죠. 몰라.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친서 이렇게 갖고 있다가 기자들한테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뭐 친서지 뭔지 받아가지고 공개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존엄을 해설하는 건지 뭐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언론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언론하고 트럼프가 이렇게 미묘하게 균형을 잡아가는 반면에 우리는 뭐 청와대 출입 기자들 보면 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친서 한번 보여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언론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 한쪽에서 이 비핵화가 안 되고 뭐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우리 요즘에 그 루머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불안이 가중이 되니까 여러 가지 지금 루머들이 많이 양산이 되고 한쪽에서는 또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주한미군이 평양으로 가면 철수합니다. 평양으로 철수해? 평양으로 철수해서.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는 건데 예. 미국이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에 대한 아무런 안보 위협이 없어지는 날 한국을 떠난다고. 예.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이 생각하는 안보 위협은 중국이에요. 또는 옛날에는 소련이고. 예. 그런데 미국이 여기를 떠나면은 세상에 이제 자기 생각할 때 여기 떠나도 자기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라고 생각하면 가는데 여기를 떠난 날 한반도가 중국 편이 된다. 예를 들어서 거의 그렇게 되겠죠. 미군이 떠나면은. 예. 그럼 미군이 감당하기가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의 힘이 태평양으로 나오는 걸 왜 열어줘요? 그렇죠. 왜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미군이 가게 되면은 일본은 그럼 뭐 나는 그냥 강대국으로 가야지. 프로시아 되는 거죠 다시. 그러면은 중국은 힘 세지고 일본은 또 강대국 되고 그런 세상을 미국이 당하고 싶으면 가겠죠. 근데 그렇게 막 엉터리로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 생각하고 그래서 북한은 핵을 만들고 핵 만든 남한이 통일을 해가지고 그것이 중국 편이 된다? 그럼 뭐 미국은 망하는 거죠. 70년 공이 다 망하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막 하지 않는다는 계획입니다. 일부 사람들 속에서는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에 있어서 그러니까 중국을 위해서 북한을 때리느냐 내지는 북한을 때리기 위해서 중국을 사용하느냐 어느 쪽입니까? 그러니까 두 개를 한 세트로 놓고 하는 건 맞습니다. 미국이. 네. 그런데 지금 미국 트럼프의 아주 정말 그 중요한 보좌관이 스티븐 배논이라는 사람이 뭘 북한 가지고 그러느냐 중국 문제 해결하면 다 끝나는 거를 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한 세트로 이제 지금 엮어서 하는 것인데 둘 다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렇죠. 지금 미국은 둘 다 손을 봐야 됩니다. 예. 그 과정이 지금 진행되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의 세계 전략이라고 그렇게 돼요? 미국의 세계 전략이죠. 세계 전략은 지금 공산주의를 미국의 세계 전략은 자기가 1등으로 안전하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러기 위해서는 도전자를 다 물리쳐야 되는데 도전자가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이 북한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그 뭐냐 이렇게 미국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러면 그 공산주의 뭐 이런 거랑 상관이 없나요? 공산주의도 있죠. 근데 이제 지금 둘을 공산주의로 사회주의 국가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 거가 노골적으로 놓으면 중국하고 북한은 안 됩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게. 제가 그 최근에 그 도게티 벨트지라고 생각이 나는데 한반도가 지금 중국하고도 사이가 안 좋잖아요. 중국이 수시로 우리 방공 식별구역인가요? 넘나들고 있잖아 마음대로. 미국하고는 이제 군사비 방위 분담 문제로 갈등을 빚고 일본과는 초계기로 문제로 한미 안보 상황이 어딜 봐도 다 무지무지 위험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자가 벨트라는 기자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한국인은 안보 상황이고 경제도 좀 형편없는데 한국의 정치인들은 역사적 꽃놀이패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 꽃놀이패. 아 그래요? 그게 반일 감정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실패를 처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공경에 빠질 때면 한국의 좌파 정치인들, 뭐 거기 좌파라고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정치인들이 꺼내는 카드가 있는데 그 역사적인 꽃놀이패다. 그것이 뭐냐면 반일 감정이다.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지금. 그 한국이 지금 엄청난 위상이에요. 중국하고도 중국하고는 뭐 군사 굴욕적으로 나가는 거고, 북한하고도 뭐 사이가 안 좋고, 일본하고도 안 좋고, 미국하고도 분담국 문제로 안 좋고, 다 안 좋고, 다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우리만 안전하다고 그러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반일 감정을 꺼내준다. 그 국제사회가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고. 우리가 분단국가가 우리가 영원히 분단국가는 분단국가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분단국가는 완결된 상황이 아니거든요. 분단국가는 반드시 통일로 마감될 과도기인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소위 전쟁을 치르는데 보이지 않는 전쟁, 그게 이념 전쟁이잖아요. 그 이념 전쟁에서 지금까지 이념 전쟁의 전반부는 좌파가 승리한 거예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고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보면 친중 친북 반미 반일 정책을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념 전쟁의 후반부는 우파가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 이념 전쟁의 승자가 통일을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어떤 통일을 지금 지향하냐면 연방제 또는 국가연합, 일국 이체제 통일을 지금 밀어붙일 심산이거든요. 그것은 공산 통일로 마감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반드시 이걸 막아야 되고, 특히 청년 세대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분단국이라는 것은 절대로 이대로 마감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치열한 이념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 이념 전쟁의 승자가 어떤 통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통일을 결정하기 위해서라도 이념 전쟁에 승리해서 자유민주 통일을 이뤄야 된다. 이 얘기를 좀 젊은이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념 전쟁의 좌파들은 투사예요, 투사. 네. 또 우파는 이념 전쟁을 치르는 것도 몰라. 지금 우리가 이제 태평세대야. 네. 자유민주님 고맙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핵화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비핵화는 뭐냐? 김정은 두혈통을 제거하는 것이다. CVID. 김정은을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게 그 세습 왕조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제거해 줄 수 있을까요, 박사님?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했던 말입니다. 예. 핵을 포기하고 나와서 말하고 핵을 포기하면은 너를 정권에 그냥 앉아있게 해주겠다. 예. 그리고 돈도 많이 대줘가지고 한국보다 더 부자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예. 그런 나라를 한번 지휘해 보세요. 지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디오 보내줘서 보여주세요. 그렇게 살려주긴 하지만 그 다음 네가 책임져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 경제 발전된 국가라도 김정은식으로 통치하는
한 그렇게 발전될 수가 없어요. 정권을 레짐을 체인지해야지 금융국가가 되고 산업국가가 되는 것이지. 그런데 대통령은 그대로 있고 체제가 바뀌었다. 그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대통령 그대로 있고 체제가 바뀌면 대통령은 죽어야죠. 그게 이제 역사의 경험이죠. 역사의 법칙이죠. 우리 박사님한테 묻고 싶은 게 그 김정은이 보면 그 중국이 중국한테는 참 쓸모 있는 체제 아닌가요? 그때 보면은 그 자기 민족도 아닌데다가 이렇게 내세워 가지고 그 미국에다가 뭐 자기 대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잖아요, 김정은이가. 중국은 말 못하는 걸 김정은이가 뭐 미국에다가. 이제 그게 뭐라 계륵이라고 그러나요? 뱉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그러는 거. 중국이 이제 지정학적으로는 북한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6.25 때 모택동이 그 북한이 저 떨어져 나갈까봐 그걸 살려주겠다고 즉 통일을 막겠다고 와서 정말 중국 사람 40만 명 죽었다고 그러는데 40만 명 부상당하고 그 정도로 전략적으로 중요한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중국을 아주 골치 아프게 하는 그러니까 거꾸로 역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을 역설적으로 가지고 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학교 다닐 때 어떤 학생한테 직접 질문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미국한테 쩔쩔매는데 김정일일 때입니다. 김정일은 중국 가서 당당하지 않냐 그러길래 막 쌀도 내놓으라고 그래서 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김정일이가 가서 쌀 좀 달라고 그래서 중국이 뭐라 그러면 너 안 주면 내가 미국 놈 거 얻어먹을 거야 그럴 거라고. 네. 그럼 참 중국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중국이 이렇게 필요해서 김정은 체제를 없애려면은 중국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국제 정치의 그 한계가 뭐냐면은 말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 통일을 원하는 편의 힘이 더 셀 때 힘으로 물어붙이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소련이 무너지는 것도 미국이 힘으로 몰아붙여서 무너진 것이지 타협에 의해서 무너진 거 아니거든요. 동독 소독도 사실은 결국은 마찬가지고. 그렇죠. 한쪽 힘이 밀려서 쓰러진 거죠. 협상에 의해서 쓰러진 게 아니거든요. 독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중국이 북한을 언제 놓느냐? 중국이 힘이 빠질 때 놓더라고요. 그렇죠. 그거예요. 소련의 힘이 빠질 때 동독을 놓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힘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온 것인데. 찬스가 온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 똑바로 정신 차리고 그렇죠. 김정은 하나는 우리가 해결해야죠. 근데 김정은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의 주사파 종북이 공산당이 좋아요. 뭐 백도청 칭송위원회 이런 인간들도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이제 뭐 그 사람들이야 뭐 숫자가 이제 얼마 안 될 텐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남북한의 국력을 보면은 국제 정치학은 서로 국력과 국력의 그 상호작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인구 2배에다가 돈은 한 50배 가량 되거든요. 50배의 경제력, 2배의 인구, 그리고 뭐 무기를 보세요. 북한군 무기하고 우리 무기하고 어떤 게 더 좋은가? 이게 그냥 정상적인 국제 정치라면은 미군 나갈까봐 북한이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원래 남한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국제 정치 비교하면은 미국이라는 그 컨트롤하는 힘이 빠지면 북한은 먹히게 돼 있는 겁니다. 뭐 핵무기가 있어도 그래요? 그래서 핵무기 만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드는. 그 전에 북한의 못 만들도록 했어요. 박사님 보시기에 북한의 핵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근데 그것도 북한의 핵 능력도 이제 서로 그 분석이 다 다른데 일단 미국까지는 못 갑니다. 미국까지는 지금 이제 못 가고 그리고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도 그 미국의 뭐 장군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왜 미국에서는 다르게 나오느냐 하면은 미국도 자기 의도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쉬운 예를 들면은 70년대 중반에 미국의 보고서가 있는데 소련하고 미국하고 반대에서 싸우면 미국이 지는 거로 나옵니다. 근데 소련이 망한 다음에 보니까 미국이 한 번도 약한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가 약하다라고 함으로써 계속 힘을 늘릴 수 있는 그리고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위협은 있어야지 나라가 정신을 차리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미국의 북한에 대해서 그 미국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별 볼 일 없다는 사람도 있고 뭐 미국 다 뭐 얻어맞게 생겼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쉘바 대중장인가 그 공군 장군이 작년에 한 말인데 아직 미국 가져올 능력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거기까지는. 그런데 어떤 분이 얘기하기는 북한의 핵이 국제사회가 이게 통상적으로 만드는 그런 핵이 아니라 이상한 괴물 같은 핵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상한 핵이 수도 있다. 왜냐면 그 자력갱생 그 주체적인 근데 이제 우리가 북한이 핵 만들었다고 어떤 사람들이 북한이 과학이 발달했다고 막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핵 기술은 1945년 기술입니다. 뭐 어떤 나라가요? 아니 그러니까 핵을 처음에 만든 게 1945년이거든요. 예. 그 1945년 기술을 지금 북한이 만든 건데 그 옛날에 2001년 테러 사건 났을 때 미국에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MIT 대학원생을 잘 보호하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걔네들이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공과대학 대학원생이 보편적인 기술이라는 소리거든요. 또 우리나라도 뭐 핵무장하는데 몇 달도 안 걸린다고 서울대학교 그 핵물리학과 교수가 얘기하고 원자력과 교수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본 사람 중에 유럽에 가서 그 물리학 공부하고 와서 원자력 연구소에 배치를 받았는데 40대 중반 정도 돼도 피폭이 돼서 사람이 한 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전시설 없이 거기서 근무하니까 그렇죠. 네. 사실 전 핵 문제를 어떤 우리를 위협하는 이런 차원에서 다뤄야 되지만 북한의 그 핵 시설에 종사하는 그렇죠. 사람들의 인권적 차원에서도 좀 다뤄야 된다. 그리고 핵 시설에 가서 노동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정치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해란 박사 말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작년에 그 북한 풍계리 그 핵시설이 붕괴돼 가지고 미국 뉴스에는 한 200명 죽었다라고 나온 기사가 있어요. 인터넷 뉴스위크인가에 나왔는데 거기 200명이 지진 나서 죽었는지 하여간 그 무너져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참 거기 뭐 거기서 핵 기술자들이지 군인들. 그러니까 그만큼 지진 나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 취약한 시설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주로 그 비밀이 보상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완전 통제구역에 수감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북한의 인구 통계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죽어도 모릅니다. 재판도 없기 때문에 언제 잡혀간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인권적 차원에서도 좀 강하게 다뤄야 된다. 지금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나 뭐 폼페이오 장관은 그 얘기 안 하더라도 미국 조약 곳곳에서 북한의 인권이 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핵 문제보다도 인권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박상원 목사님, 지금 미국 정상회담이 실행이 되면 열릴지 안 열릴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통일에는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글쎄, 저는 꼭 해야 되느냐 안 하는 차원을 떠나서 미국이 북한을 어쨌든 손 안에 넣고 있으면, 통제 안에 있으면 통일에는 유리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북 회담을 통해서 뭐 핵 동결이라든가 ICBM 정도를 미 본토까지 달하는 ICBM 정도를 폐기하거나 그 선에서 마무리하고 핵 동결을 마무리하면 우리 통일은 굉장히 어렵죠. 자유통일은. 절대로 그런 일이 미북 회담 과정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저희들이 북한 사람들하고 직접 얘기를 하면서 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6.12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게 북한 김정은이가 주민들을 세뇌하는 도구로 사용을 한단 말이죠. 김정은이가 왜 핵 단추가 내 책상 위에 있다 이렇게 이제 겁을 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만나러 나왔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핵 전략 이론을 보면은 미국까지 가는 핵 단추가 거기 있는 사람은 협상을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을 죽일 수 있는데 뭐하러 협상을 해요? 그건 다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죠. 그 북한이 정말 단추, 그리고 단추 없어요. 그냥 핵 단추라는 말을 쓰는데 단추가 아니라 이겁니다. 열쇠예요. 핵 열쇠입니다. 사실은. 몇 개를 넣어야지. 몇 개를 여러분이 같이 넣어야지 발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뉴클리어 버튼이라고 이제 용어로 쓰는데 단추로 누르지 않아요. 그리고 단추를 군인들이 누르지 무슨 대통령 사무실에 그게 있어요. 자기 책상에 있다. 자기 책상에 있다 그러는데 그런 거 다 책상에 있다. 그게 정말로 있었으면은 6.12 뭐 이런 사람 절대로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들의 걱정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비싼 얼굴을 그 쓰레기 같은 김정은 그것도 이제 그 트럼프 때문에 화가 난 사람 중에 그 김정은 같은 인간을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줬다 했는데 그거는 이제 여론조사에 보면 나오죠. 그 사람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냐 아니고 더 그러니까 차라리 모를 때는 저게 누군가 했는데 나와가지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국민 중에서 김정은이가 괜찮은 인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딱 6% 나옵니다. 6%. 그래요? 그 회담하고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했는데 그러니까 나와서 더 그러니까 저 친구는 역시 듣던 대로 나쁜 놈이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듣던 거와는 달리 대단한 지도자가 아니라 그 나오는 날 이제 뭐 세계적인 무대에 등장했지만은 미국에 나온 여론들 쭉 보면은 아주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 마르코 루비오라는 미국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이 자기 트윗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협상 대상자를 이렇게 띄워줘야 된다는 것은 내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김정은이는 그 자기 가업을 물려받은 하찮은 놈인데 저것이 민주국가에 사는 친구라면은 길거리 돌아다니는 개를 잡는 사람의 보조원도 되지 못할 놈이다라고 썼습니다. 아예. 저게 민주국가 출신자라면은 길거리 돌아다니는 개를 잡는 사람의 보조원도 못 될 녀석. 그리고 어떤 그 내셔널 리뷰라고 이제 보수적인 그 거기서는 저 하찮은 살인자를 미래가 총망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했다. 그래서 이제 두 측면이 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레이건이라는 이분이신데 아무리 생각해도 트럼프를 읽을 수가 없다. 트럼프를 읽으려면 박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트럼프의 협상 전략 넘버 1.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상대방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또 뭐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상대방이 모르게 하라는 게 참 황당한 얘기죠. 트럼프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데 트럼프 부인이 얘기했대요. 트럼프는 반드시 10배로 복수한다. 그래요? 자기가 당했다고 생각할 때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 좌파 쪽에 물들어 있는 운동권 출신들을 보면 이제 학교 다닐 때 통일이라는 걸 많이 이제 얘기를 많이 듣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열등감을 많이 갖고 운동권 친구들. 그래서 김정은이가 핵을 만드니까 통일되면 저거 우리 핵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생각을 하면서 통일과 핵을 다 같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만큼 그런 욕심은 제가 볼 때는 핵은 굉장히 반통일적인 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다 가지려고. 이제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다가 대령이 그 질문하더래요. 대령이. 육군 대령이. 북한이 그렇게 고생해서 핵을 만들면 그게 다 우리 거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우리의 대령님은 포함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우리는 북한이 말하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북한이 통일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근데 대령은 아마 못 살 거래요.
북한이 통일하면은 그렇죠. 이해란 박사 같은 사람 아마 북한이 통일하면 못 살 거예요. 독일이 말이. 근데 그런 상황을 북한이 통일한다는 그런 상황에 그 일본이 가만히 있겠어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7천만 그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국제 정치는 우리나라가 무인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통일도 우리가 원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분단이 우리가 원해서 되지 않았듯이 국제적인 여건이 맞지 않으면 통일이 안 됩니다. 우리 힘이 국제적인 힘보다 세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박사님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김정일이가 96년도에 브라질 여권을 만들어서 망명하려고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일이가 김정은을 데리고 그랬는데 그때 대한민국 정부가 뭘 했습니까? 김정일을 살려주는 짓거리를 했죠. 그래서 망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그때가 누구 대통령이죠, 우리? 그때 96년도는 김영삼 대통령이었고 97년 말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 선출이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통일 정책을 계속 찾지 못하고 있다가 도대체 무슨 책을 읽어봐도 모르겠더라고요. 한국에는 조선노동당 연구, 김일성 연구 이런 책이 너무 그땐 넘쳤어요. 근데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을 알게 되면서 그분이 53년 8월 10일에 시국선언을 하시면서 공산학종 속에 당분간 남아있게 되는 북한의 동포들이요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잊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들을 이제 해방할 것이다. 우리의 이북어들을 다시 찾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통일 정책인데 아니 이상하게 다 망명하려고 여권까지 다 만들어 놓은 위조 여권까지 만들어 놓은 이런 집단에게 돈을 퍼주어가지고 멍멍하게 했단 말이죠. 지금 그런데 또 지금 이상한 짓거리가 많은 거. 그게 이제 뭐 국제적으로 제가 그 사항은 좀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한데 뭐 국제적인 뭐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자유통일을 얘기하잖아요. 자유통일을 한다면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통일할 조건은 통일된 독일은 ABC 무기를 갖지 않는다. 그 중에 그게 하나거든요. ABC, 아톰, 바이올로지컬, 케미컬. 대량 살상 무기는 갖지 않는 게 조건이에요. 그리고 뭐 군대도 37만 줄인다 이런 것들인데 아까 우리가 뭐 통일되면 핵이 우리 거다. 그건 공산 통일되면 핵이 우리 거가 될 수 있지만 자유통일을 하려면 자유통일은 절대로 국제적인 동의하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핵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국제사회가 이런 통일을 그렇게 승인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국제사회에 요구하는 기준 ABC 무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갖지 않는다 이런 아마 조건 같은 걸 우리가 충족시키도록 하고 그렇게 그런데 말입니다, 박사님. 아주 많이요. 지금 이 백낙청 뭐를 비롯해서 문재인 뭐 이런 그 사람들이 이 일국 이체제 연방제 통일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정전 선언, 평화 협정을 작년에 한다고 온갖 난리를 다 친 거 아닙니까? 실패해서 아직 하지 못했는데 아직 그 문재인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기간 동안에 정전협정, 정전 선언, 평화 협정이 체결돼서 진짜 그자들이 원하는 대로 일국 이체제가 된다면 이 동북아시아의 이 지형은 어떻게 변동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한반도 통일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라고. 그러면 통일은 안 되고 그냥 그러니까 분단 상태로 남아 있는 예를 들어서 한반도가 친중 공산주의 통일이 되는 건 일본과 미국이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깰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겠지. 미국도 물리치고 일본도 물리칠 힘이 있으면은 종전선언도 되고 뭐도 되고 다 될 겁니다. 근데 종전선언이 종이 한 장 써주는 거 아니겠어요? 뭐예요 그게? 종전선언이라는 게 나는 뭐 국제법에 종전선언이라는 거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죠? 나 처음
그 용어를 우리가 만든 건데 종전선언, 전쟁을 끝내는 선언. 근데 일국 이체제를 우리가 일국 이체제가 됐다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 우리가 일국 이체제는 하게 되면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야죠. 우리는 북한보다 경제력이 40배, 50배가 많다. 근데 우리는 외교력, 군사력 또는 정치력 이런 거는 북한에 잽도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 그리고 남북 일국 이체제의 교류 협력이 활발화가 되면 북한은 공산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남한에 있는 자유, 인권의 가치, 민주의 가치들이 절대로 북한에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역으로 북한에서 얘기하는 모두 선전, 선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남한으로 물밀듯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공산 통일에 가는 과도기 단계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일국 이체제는 우리의 모든 남한의 경제력을 북한에 띵땅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북한의 소위 말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주체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국의 이체제라는 게 이제 그 학문적으로 같이 성립이 안 되는 용어죠. 그러니까 경기도는 자본주의고 강원도는 공산주의고 우리는 한 나라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일체제 두 국가는 가능하죠. 차라리 예? 같은 체제 다른 국가 어때요? 그게 연방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좀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체제가 다른데 나라가 하나다? 그게 우리가 유럽연합을 보세요. 유럽연합이 소위 기능주의적 통일인데 유럽연합에 들어가려면 신청 조건에 자유민주 시장 경제가 아니면 신청 자격도 없어요. 그래요? 거기 들어가갖고 그리스 같은 나라가 깽판 치잖아요. 하물며 그래서 신청 자격이 그 최소한의 조건이고 또 추가적인 조건이 재정의 건전성, 부채 규모 뭐 이런 거 따지거든요. 왜 그런 거 없이 이제 그렇게 그 체제에 들어와 버리면 그리스처럼 돈 빌려놓고 안 갚고 뭐 이런 식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골칫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합 체제가 가려면은 체제적인 공통성이 있지 않으면 체제가 같아야지 연방이 될 수 있죠. 되는 거지.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일국 이체제라고 계속 지금 떠들잖아요. 그게 이제 법으로 뭐가 될 거라고 믿는 거. 종전 선언을 하면 평화가 온다. 아니죠. 종전 선언을 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군사력이 줄어들고 싸움할 마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미국한테 계속 그 체제를 보장해달라. 그리고 뭐 선언해달라고 그러는데 쭉 보면은 선언 미국이 많이 해줬어요. 2005년 9월 19일 날이 제일 최근의 선언인데 미국은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로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써줬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써줬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말로 아무리 써줘봤자 실제로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 이후에도 계속 핵을 만든 거거든요. 지금도 자꾸 무슨 선언 가지고 뭐가 될 줄 아는데 핑계죠. 재미있는 예로 보면은 불가침 조약을 맺은 나라가 전쟁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원래 그런 거 안 맺은 나라보다. 종전선언 해달라는 게 이거 철수해달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봐야지. 의도가 숨은 그렇죠. 그러니까 미군이 나가달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하지. 그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종전선언을 하자는 게 참 그런 거죠. 지금 중국하고는 조중 군사 동맹이 지금도 돼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종전선언이 미군 나가는 거랑은 달라요. 왜냐하면은 미군이 여기 있는 근거는 한국전쟁 끝난 다음에 1953년에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결과로 여기 있는 것이지 물론 올 때는 한국전쟁 때문에 왔지만은 그래서 종전이 됐다고 미군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미 방위 조약이 폐기돼야 나가는 거지. 한미 방위 조약이 폐기가 되어야 나간다. 그렇죠. 여기 미군이 와 있는 거는 한국전쟁 끝난 이후에 한미 상호방위 조약 맺고 그 사조에 의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론은 한미 동맹은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영원하다가 아니라 영원하진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 지금 미국이 급격히 국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지고 있어요. 관심이 떨어지는 거는 미국이 힘이 빠져서가 아니라 관심을 안 가져도 될 만큼 힘이 세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 무슨 얘기냐면은 식량은 원래 남던 나라고 에너지가 남는 거예요 지금. 셰일가스. 셰일가스가 막 터져가지고 에너지가 막 넘쳐 흘러가지고 중동에 이제 전쟁하러 갈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 뭐 석유 이제 안 사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관심이 줄어드는 거예요. 미국이 옛날에 그 서부가 남아 있을 때는 바깥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가지고 고립 정책을 한 100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또 그런 상황이 와요. 그 미국이 지금 우리가 뭐 우리 애들이 왜 나가서 땀 흘리고 고생하냐고서. 그래서 요즘 일본이 영국이나 이렇게 가까워지고 그 일본은 지금 불안하니까 일본이 지금 불안 심리가 거의 영일 동맹 수준으로 가죠 일본이. 불안 심리가 미국이 관여를 안 해주니까 불안한 심리가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 일본은 뭐 불안한 심리라기보다도 일본은 이제 자기 준비를 하는 거죠. 자기 준비. 일본이 그 요번에 영국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 근거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영국하고 친하게 지냄으로써 미일 동맹을 더 오래 지속시킬 수 있다라고 쓰거든요. 모두의 전략. 제국주의 해본 놈들이니까 해본 사람들이니까 확실히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른데 우리나라는 그런 전략을 읽는 정치가 없는 것 같아요. 영일동맹 과거에 또 옛날에 전례가 있죠. 실제로 맺은 적이 있었고 아주 위험하죠. 우리나라에.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사파 이분들은 공부는 안 했나요? 공부 열심히 하셨죠. 짱떨 던지는 공부만 했나봐요. 그러니까 한쪽만 공부를 했죠. 한쪽만.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복사물로 해가지고. 그래요? 아니 근데 웃기는 게 북한 사람들은 뭐 주체사상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주체사상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요즘에 뭐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상부에서 주체사상 이제 공부 얼마나 했는지 검열하러 내려와가지고 사람을 하나 불러일으켜가지고 주체사상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자, 그러니까 뭐 인민반장이 이러잖아요. 인민반장이 이제 그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일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며 이거 말하는 자기 운명의 주인 자기 자신이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예 주체사상은 인민반장입니다 그런 거예요. 예. 오늘 지금 댓글이 한국은 대원군의 뻘짓을 또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레이건 닉네임이 레이건이세요. 네, 그분이 아주 댓글 열심히 다시고 예리하신 분이세요. 예. 뭐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 그 뭐 세상 돌아가는 거 확실히 아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근데 어릴 때 댓글에 또 뭐가 올라왔냐면 안희정 징역 4년. 확정. 확정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뭡니까 이렇게 그 아직은 밖에 있었는데. 예, 징역 4년. 뭐 그 댓글이 올라오더라고요. 어쨌든 이건 뭐 여기랑 맞지는 않는데, 예, 어쨌든 그러면 미국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 아마 열릴 거예요.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1차보다는 열릴 가능성이 2차가 더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1차는 조금 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건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초현실주의라고 그럽니다. 1차 둘이 사진한 거를. 근데 이제 1차를 하고서 1차는 이제 그냥 그 둘이 뭉실하게 만남이에요. 근데 2차는 이제 계획이 진전돼야 됩니다. 그 볼턴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만날 거다. 왜냐면 가서 경고를 해야 되니까 너 아직까지 약속을 안 지키고 있었어 하고서 그러기 위해서라도 만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만나면 여론을 보니까 유럽의 언론이 어떤 시각이냐면 요번에 만나서 뭔가 분명한 성과를 분명히 낼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안 낸다면 안 하면 파탄이죠. 그동안 그걸 리얼리티 TV의 연출 쇼였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리면 분명한 모든 구체적인 성과를 미국이 할 거다. 구체적으로 뭐를 가져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오히려 미국 정상회담 2차 실패할 거라고 북한 입장에서 북한 사람들이 실패할 거다. 그리고 시진핑도 북한에 등을 돌렸다. 뭐 이런 여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을 내려놓을 수가 없죠. 이번에 그 미국에서 1월 29일 날 미국의 그 정보 관련된 그
단체가 여러 개 있거든요. CIA만 있는 게 아니라 CIA, DIA 뭐 또 뭐 근데 뭐냐 국가정보국 해가지고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서 청문회를 했는데 결론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없다. 왜냐면 그거밖에는 김정은이를 살려줄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라고 그냥 결론을 내린 거예요 거의.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관심이 한국에도 관심이 있지만 북한 주민들이 이번 기회에 저 김정은이를 빨리 CVID 해서 좀 사람답게 그렇죠. 살 수 있게 북한 주민을 해방시켜야죠.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불안한 심리 때문에. 패배주의도 있고. 네. 그래서 오늘 그 박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잘 알면 겁이 좀 덜 나는데 잘 모르고 선동에 휘둘리며 그렇죠. 막연한 불안 때문에 패배주의. 그렇죠. 불안감이 오히려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렇죠. 그러니까 잘 모를 때 불안해지고 그러면 또 공포심도 나고 그러죠. 예, 그게 이제 아주 위험한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만 한 가지 더 보낼까요? 그 2019년 한반도 주변의 국제 정치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두 분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답은 나쁘게 간다가 답입니다.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작년 1월 1일 마치 내일 모레 전쟁 날 것 같았거든요. 그것이 1년 동안 보류가 된 겁니다. 사실은. 예. 진전 없이. 예. 이제 4월 27일 날 뭐 남북 정상회담하고 6월 12일 날 미국 정상회담 해가지고 실체는 없는데 겉으로 평화가 온 거예요. 모르는 거지. 근데 이제 다시 이게 아니었다라는 것이 금년 중에는 다시 이제 물 위로 솟아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북한이 진짜 큰맘 먹고 뭐를 바꾸지 않는 한. 근데 그거는 거의 힘들다는 게 지금 밝혀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한반도 주변 긴장은 금년에 이제 고조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어쨌든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떠한 자세를 바로 갖느냐, 그리고 정부가 뭐 이번 정부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 문제가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까지의 한미 동맹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대북 정책에 대해서 실패한 대북 정책을 바로잡는 의지를 우리가 갖는다면 그렇게 한반도가 어렵지만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한일 관계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그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퓨마 존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한일 관계가 우리 마음대로 개선이 되겠습니까? 예, 국제정책 기본 원칙이 있어요. 예. 기본 원칙은 어느 나라도 믿거나 이쁜 나라가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예. 어느 나라를 이쁘다고 생각하고 어느 나라를 밉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외교 정책이 어긋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냉혹하게 어느 나라도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그 기본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인데 이제 거기 그러니까 누가 우리의 잠재적이냐? 옆에 있는 강대국은 다 잠재적입니다. 옆에 있는 강대국은 다 잠재적인데 강대국들을 다 잠재적으로 하는 건 바보예요. 그건 전략 파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적으로 삼을 때 누가 적이냐 하면 더 큰 놈을 적으로 치는 겁니다. 그럼 지금 그 이론을 갖다 적용해보면 우리나라 가까운데 일본과 중국이 있는데 중국이 더 크잖아요. 힘이 더 세잖아요. 그때 일본과 한국이 힘을 합치는 것이 국제정치학적인 답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뭐 책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일본과 중국은 전부 우리의 진짜 친구가 되긴 힘들어요. 걔네들이 아주 나쁜 인간들이라서가 아니라 너무 가까워요. 예. 지정학적으로. 예. 그래서 미국이라는 힘을 빌리는 겁니다. 원교 근공. 원교 근공. 예. 근데 이제 일본하고는 잘 지내야 되는 것이 지금 중요하죠. 왜? 중국이 더 큰. 그리고 또 하나 최근의 이론은 두 나라가 다 민주국가이면은 적이 없다고 가정해도 된답니다. 그렇죠. 중국도 민주주의, 일본도 민주주의, 우리도 민주주의면 셋이는 싸울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바로
미국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캐나다나 멕시코가 미국을 안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거 다 따져보면 우리는 중국이 제일 잠재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간주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하고 양호한 관계를 갖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 요즘에 또 시집이 황제까지 되지 않습니까? 황제죠. 황제. 예, 그런 국가가 아니라면 우리가 중국을 무서워할 이유가 크게 없는데, 없죠. 예, 지금 중국하고 또 북한이 공산 왕조 국가니까, 독재국가. 예, 독재 국가니까 이 두 독재 국가가 향후에 대한민국을 그 위협 세력이죠. 위협하는, 거기다도 지금 대한민국의 이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정부 주사파 이 세력 때문에 정말 이 마음씨 착한 성실한 자유 우파 국민이 지금 이게 아주 노예가 되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렇죠. 이걸 빨리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되겠는데 우리 박사님들의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우리 박상만 박사님께서는 어떤 뭐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뭐 자유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계획을 갖고. 그 칼리지 언제 합니까? 자유통일 칼리지 좀 홍보 좀 해주세요. 자유통일 칼리지가 지금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 인천, 예. 부천 지역 자유통일 칼리지 지역이 이제 예. 3월달에 그건 평일날 이제 개강을 하게 됩니다. 좀 많이 좀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자유통일문화원 자유통일 칼리지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관련 사항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신청해 주시고 또 3기가 자유통일 칼리지 3기가 3월 2일부터 토요일 예. 같은 장소에서 우리가 2기가 똑같이 진행될 텐데 여러분 동일한 방식으로 자유통일문화원 자유통일 칼리지 클릭해 들어오시면 강의 내용과 그리고 강사진 그리고 신청 방법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기수 변호사님은 2기 반장님이시죠? 예, 제가 자유통일 칼리지 2기에 들어와서 학생으로 들어와서 반장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가문의 큰 영광이고요. 학교 다닐 때 반장을 한 번도 못 해봐요. 사실 김기수 변호사님은 강사를 하셔야 되는데 아닙니다. 네. 정말 많이 들었고요. 정말 그 저기 유튜브 강의도 좋은데 현장 강의는 정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기존에 우리가 강좌가 많이 개설되어 있는데 그런 강좌들보다는 자유통일 칼리지 강의는 굉장히 수준이 높고 4시간 풀로 아주 밀도가 높은 강의를 들었었어요. 저는 이번에 심화과정 들어갑니다. 네. 제가 탈북자로서 관점을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정체성의 위기에 이렇게 지금 몰리지 않았습니까? 이 이유가 통일 문제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저는 진단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와서 보니까 통일을 떠드는 그 그룹은 주로 종북 세력들, 좌파 세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북한의 통일 정책을 열심히 쫓아가지고 통일 정책을 떠들다 보니까 연방제 통일 떠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유우파 세력은 사실 너무 사는데 바빠서 그런지 통일 문제를 관심을 안 가졌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자유우익 진영에서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 대한민국은 자기도로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체제 우월성을 가지고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시장체제를 세우는 게 통일이지. 그렇죠. 김정은 체제를 보장해주는 게 무슨 통일입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 자유통일 칼리지의 설립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네. 통일은 자유와 시장을 북한으로 확대하는 일. 아 너무 명언입니다. 우리 박상봉 박사님께서 직접 저작권이 있는. 오늘은 좀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시청을 해주셨는데 그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예, 많은 분들이 여기다 계속 올리는데 너네는 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올라가지 않냐? 고정돼 있다. 예, 우리가 좀 탄압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탄압을 받고 있다는 것은 좋은 방송을 한다는
그 뜻이겠죠? 자칭.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